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신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포털 사이트에 관한 얘기가 크게 실려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조작, 공정위 과징금 이렇게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쇼핑 검색할 때 자사몰 상품을 상단에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요, 기업 활동을 침해한 결정에 유감이다. 불복 소송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얼마 전 잠적, 행방이 묘하다. 이게 꽤 됐습니다, 벌써. 로마에서 사라졌던 북한 조성길 대사입니다. 대사 대리. 이탈리아에서 있었죠. 작년에 한국 대사관 찾아서 망명을 했습니다. 2년 전 잠적을 했는데 서방 국가로 망명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겁니다.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작년 7월 입국해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개월 만에 뒤늦게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지금 경제 3법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재계, 경제 3법 조금 미뤄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연기 그리고 방향 수정은 어렵다. 지금 그대로 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경총 찾아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법안, 정기 국회 처리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국내 기업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이 얘기를 또 강하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정부 낙태죄 유지, 시민들 시대 퇴행이다. 지금 정부가요.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낙태죄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신 초기 조건부 낙태 일부 허용하는 걸로 그래서 14개월 이렇게 14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시민들 여기서 시민단체의 어떤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시대의 퇴행이다. 이런 반발이 있고요. 양성평등이 비범죄와 공고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태죄 부분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의 고위직 대사 대리, 방금 일면 기사 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지는 지난해 7월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의 답변이 어제 있었습니다. 서해상에서 피격에서 숨진 우리 공무원 얘기인데요. 그 아들이 공개적인 편지를 좀 보냈죠.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전하다지만 보면 점점점 찍혀 있죠. 뭔가 좀 개운하지 않다는 거죠. 독감 백신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환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한 겁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코로나19 확진을 봐서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조기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도 굉장히 좀 돌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없었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뒤늦게 좀 공개가 된 내용이에요. 공개라기보다는 어제 저녁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도 이제 확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좀 나온 겁니다. 황장엽 이후 북한 최고위급 서방 국가 보호받다 한국행을 선택한 듯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망명 조성길 북한 대사 대리 로마에서 서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 아직까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북한 귀임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로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방 국가로 망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만 있었고요. 우리 당국에서도 어떤 얘기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태영호 지난해 내 친구 성길아 서울로 오라 공개 권유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로 온 북한 고위급 탈북자들 쭉 소개가 돼 있는데 여기 뭐 황장엽, 태영호, 조성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고위급 탈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좀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좀 오고 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에 부임을 해서 3등 서기관으로 부임을 해서 1등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말에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지금 잠적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부부가 이탈을 같이 해서 잠적된 상황입니다. 잠적된 약 2달간 사이에 국정원과 연락을 취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태리는 떠났고 신변은 어딘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어딘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 제3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해 설명이었죠. 지난해 설명인데 우리 당국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고 어딘가에 있다. 그 어딘가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확인해 준 건 아니었거든요. 자, 최영학 고문님. 여기 보면은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 조성길. 한 2년 됐어요.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제 태영호 지금 의원하고는 이제 동문수학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지금 4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외교관으로 보였는데 예. 2017년에 사실 이태리에서 북한 이태리 대사를 이제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리 대사를 쭉 하고 있다가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뭐 이태리 이제 그 임기가 끝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잠적해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탈리 공간이라는 데가 참으로 재밌는데요. 1호 물품. 2호? 예, 이 북한의 고위들 이 좋아하는 뭐 이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모든 것들이 거기 모여서 갑니다. 아, 그럼 이른바 명품을 조달하는 곳이 이탈리아였다. 이태리 공간이고요. 거기 그다음에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WFP가 있습니다.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서 세계 식량기구가 있어서 예. 거기서 북한의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이태리 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거를 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잠적을 하게 되고 당시의 소문은 그랬죠. 미국이 대북 정보를 굉장히 요구할 때라서 미국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미 당국이 한국에 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뭐 인지에서야 밝혀지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리고 한국에 와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제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대사급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죠. 고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탈북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그다음에 왜 이런 시점에 이게 발표가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좀 풀려져야 될 상황이고요. 하여튼 딸이 이제 같이 못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북한으로 송환된 게 확인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우여곡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이후에 한국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로 일을 하고 있을 시절 그 담당하는 업무가 워낙 중요했던 업무. 그러니까 지금 식량과 관련된 북한의 최대 관심사죠. 식량과 관련된 일 그리고 고위층을 위한 어떤 물품 조달, 사치품 조달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과 관련된 굉장한 고급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2년 만에 노출된 북한 조성길 남북관계 파장 예고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내용일 수 있어요. 지금요. 아까도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굉장히 북한에게는 민감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 체류가 확인이 됐다. 2018년 로마 잠적 후 행정이 묘연했는데 결국은 한국 행위였다. 이겁니다. 국정원은 부정 아닌 확인 불가능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확인 불가능 이 정도 얘기면은 통상 언론에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조 전 대사 신변 보호위에 지금까지 내용을 알리지 않은 듯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어려움에 있잖아요. 이런 걸 또 혹시 뭐 덮으려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성길 북한에 송환될 딸 우려해서 한국 도착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거든요. 왜 15개월 만에 이 망명 사실이 알려졌을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 그리고 부모께서 북한에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 위해서 본인의 어떤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정부 북한 자극할까 비공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 내용도 있네요. 야당에서는 근데 북한이 이제 우리 공무원 사살한 이 사건이 있었죠. 이 파문 물타기용 혹시 아니냐. 뭐 또 이런 시각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남북관계 어떤 파장,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남북 관계의 파장은 확실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또 그것이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아까 사회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는 어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북한이 조만간 어떤 논평 또는 뭐 담화 이런 걸 입장 좀 낼까요? 당연히 내겠죠. 태영호 의원이 왔을 때도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서 강력하게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15개월 만에 공개가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의심들이 이제 악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내만 데리고 나왔고 딸은 데리고 나오지 못했고 딸은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본인은 딸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 정보위 관계자들 통해서 의원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우선 그건 개인적 입장일 것이고 또 그거보다 좀 큰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하노이 남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고 또 탈출구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굳이 북한을 자극할 소재인데 이걸 밝힐 이유가 없겠죠. 사실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니까 굳이 이 사실을 공개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을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 전 대리대사 개인의 딸을 신변 보호를 위한 개인의 입장과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이 일치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정부가 불리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연예인에 대한 뭐 기사를 막 터트린다든가 예. 이래가지고 국면을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많이 경험을 해서 알고 계시.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될 때 악재가 될 그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예. 또 하나 의심은 그럼에도 의심은 왜 특정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흘려졌을까? 그죠. 누군가 그 얘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나온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언론이 썼고 나머지 언론들이 예. 이제 소위 이 개통 얘기를 물먹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막 확인 하면서 작업에 들어간 확인 작업에 거죠. 들어가는 것인데 예. 이런 과정을 보면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예. 하는 것도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임명임 교수. 네. 박지원 전 대변인이 저 뒷부분에 설명해 주셨어요. 통상 이런 북한 관련 정보는 지금 최근에는 국회를 통해서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지는 뭐 국방부 이런 데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공개하고 이제 북한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 경로가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한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전 뭐 의원들의 확인 작업도 있었고 언론의 확인 작업 통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기사가 된 거거든요. 자, 왜 뒤늦게 이 내용이 공개가 됐을까? 저는 시점상으로 좀 공교로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벌써 지난해 여름에 망명을 한 상황이었고 예. 수개월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상태 그렇습니다. 속에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바로 오늘 아침에 예. 전 조간신문을 도배할 정도로 이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 우리가 조선계 대사 대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건대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선계 대사 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촉발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이게 이제 북한과의 미치는 파장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대한 내용들이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요. 오.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 시점에서 예. 어떤 얘기들을 끄집어냈습니까? 10월 달에 북한과 미국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예. 북한과 미국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깜짝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그럴지 무성했습니다. 모르겠다. 뭐 이런 추정들이었죠. 이런 추정들이 무성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폼페이오 장관의 대한민국의 방한을 비롯해서 예. 여러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이 물거품으로 되기 다 시작했죠. 불발됐습니다. 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재선 전에 뭔가 새로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국이라면 예. 오히려 언젠가 알려져야 될 이러한 조선계 대사들의 망명 소식을 오. 이 정도 시점에서 일부러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할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워낙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정황상 왜 어젯밤에서 오늘 이 뉴스가 터지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병희 교수가 잠깐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관계부처 그리고 뭐 국정원 등등등 정보 담당 이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뜨겁게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근데 뭐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밀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좀 북한과 역시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그리고 그 친형 어제 몇 가지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내놨는데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유엔이 조사해달라. 유엔이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 정부 입장이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유엔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북한 인권사무소에 요청서를 제출.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뭐 태영호 의원, 하태경 의원 모습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유엔 남과 북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족들은 북한 대상 소송도 검토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례가 있잖아요. 원비어. 그 관련돼서 소송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감청 파일 공개 청구. 자진 월북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확인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들이 청구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진상규명을 통한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동생의 그 안타까운 희생이 새로운 평화의 길로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청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유엔 무대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게 유가족분과 여기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 사안 일단 유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일단 유엔의 역할이라는 것이 반인륜적 범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책임을 이렇게 통제하도록 돼 있는 게 유엔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의 지금 대한민국에 관련된 조치들을 정확하게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엔에다가 뭐 이렇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주도적인 책임이었는지 우발적인 지시였는지 이런 그 관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엔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류 인권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따져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엔도 아마 좀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아마 이런 내용 있잖아요. 지금 남과 북이 공정하게 수사를 좀 해라. 이런 입장인데 유엔에 가더라도 유엔이 조금 요걸 지켜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 일단은 대한민국이 조치하는 것을 먼저 선결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요. 예. 유엔이 뭐 막무가내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뛰어들지는 않고 관련돼서 조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치가 좀 미진하다면 이렇게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북한에게 공동조사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답변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유엔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로 유엔을 좀 어떻게 활용할 방법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진행자께서 제가 바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아, 그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건 정말 그 야당이 잘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조사를 요구하는 건 좀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때 바로 국회, 특히 야당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구한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거예요. 예. 공동조사가. 왜 그러냐면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사과 입장이 담긴 통지문이 왔잖아요. 거기에 경위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경위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다시 조사하자라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탄핵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예. 이럴 때 바로 이런 어떤 국회 야당의 활동을 통해서 유엔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북한은 저울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에 개입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남북 간의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국제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비정상 국가, 김정은이 비정상 지도자로 알려지는 국제사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공동조사를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야당의 이런 유엔의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지금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렛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가 아까 말씀 중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대처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유엔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아요. 김정은이 통지문이 오기 전인 24일 하루 전에 대통령이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대북 메시지를 내는데 그것이 진상조사,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 네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하루 만에 통지문이 온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의 좀 난처한 입장을 국회와 야당이 지렛대로 번쩍 들어주는 아주 잘한 내용이다. 그리고 북한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어떻게 좀 넓게 보면은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정부를 도와주는 움직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제 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